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대참사로 안녕하시네 하는 인사를 나누기조차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재난 보도는 신속함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언론의 취재와 보도 행태를 보면서 언론은 어땠을까요? 언론의 역할을 뿌리부터 다시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용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재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말로도 참 표현하기 어려운 참사 상황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이 자칫 또 한 번의 고통을 드리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걱정이 있기도 했는데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언론들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이번을 다루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는 뭐 인재,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건 네네. 명백한 인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의 운항과 침몰, 그 이후에 벌어진 국가의 뭐 재난, 구조 체계 모든 것들이 뭐 무능력, 무책임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네. 더불어 언론도 뭐 대형 오보, 선정성 경쟁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꼭 한번 달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출근했거든요. 그랬는데 몇 시간 뒤에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뒤에 또 그게 오보라는 거였어요. 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뭐 대형 오보들이 뭐 속출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원 구조 이런 걸로 해서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이 400여 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뭐 전원 구조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는데 이게 네. 오보였죠. 또 하나가 공기를 주입한다. 네. 에어포켓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공기를 주입한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약간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주입하면 어쨌든 간에 더 생존 확률이 네. 높아진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보로 판명되니까 가족들이 뭐 불안, 그리고 분노, 그러니까 그게 달았던 그런 그 오보였고요. 또 하나 또 중요했던 것이 18일입니다. 18일 KBS가 오후 4시 반쯤에 뉴스 속보에서 구조 당국이 시신이 뒤엉켜 있는 예, 그런. 네, 것도 있었죠. 그건 발표했다고 하면서 자막으로 떴습니다. 자막으로 지금까지도 떴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안팎의 비난이 엄청나게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23일 날 어떻게 뉴스 특보에서 어떻게 사과를 했냐면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러니까 명백한 오보이고 그 자체도 굉장히 선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공식적으로 유감이다. 라는 정도로 유감이라는 단어는 그런 데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외국에서 많이 뭐 유감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뭐 정치인들이 사과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든 표현을 할 때 면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사과의 형식을 빌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네. 그런 표현을 썼고요. 저희가 KBS의 이런 보도들에 좀 집중한 이유가 KBS는 국가재난 주간 방송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게 이런 오보나 뭐 성쟁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특히 공영방송이기도 하잖아요. 네. KBS 이런 보도 태도가 더욱 심각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오보 중에 하나가 MBN 이라는 종합 편성 채널 많이 보실 텐데요. 네. 18일 오전입니다. 민간 잠수부라고 밝힌 홍가희 씨가 네. 밝힌 인터뷰로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민간 잠수부들한테 장비도 지원하지 않고 나갔다가 대충 시간 때우고 와라 라는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굉장히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오보로 그 민간 잠수부도 아닐 뿐더러 그 말한 사실 자체도 오보로 판명이 돼서 그 보도본부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그런 과외 취재도 문제지만은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양심, 배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보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선정성도 뭐
극에 달했다고 좀 보는데요. 처음에 구조된 단원고 학생을 생방 인터뷰하면서 친구가 죽은 걸 아느냐? 네, 그랬었죠. 라고 물어본다거나 그 부모와 지금 아직 그 확인이 안 된 부모와 오빠를 잃은 6살 아이를 밀착 취재하면서 얼굴이 그대로 막 예. 나간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들이나 뭐 유가족들이나 뭐 그런 구조에 어떤 도움이가 아니라 그냥 참 자극적인 영상들만 일단 보도하고 보자.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좀 난무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MBC를 좀 짚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 16일 당일이죠. 이브닝 뉴스 특보 이브닝 뉴스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보험금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들에 대한 네, 그렇죠. 보험. 아직 사망자도 아직 이제 실종자라고 하죠. 이제 당일이니까 네네. 아직 사망자보다는 실종자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여행자 보험에 들었는데 과연 얼마씩 나올 것이냐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좀 보도를 했는데요. 16일 오후면은 그런 보험금 보도가 아니라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쵸. 현장 상황 또 구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들이나 그런 심층 보도들이 이루어질 시점에 사망자들에게 지급되는 그 보험금을 보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비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내린 상태고요. 네. 다시 보기 서비스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에 네. 대한 기사, 네. 언론 보도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었죠. 네, 그 사고 다음 날이죠.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진도에 그 유가족들이 있는 그 진도 체육관을 방문했는데요. 관련해서 KBS 보도 한번 보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관에 들어서자 실종자 가족들의 오열이 더 커집니다. 곳곳에서 쇄도하는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줍니다.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네, 이 보도만 보시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왔다는 가족들의 뭐 기대와 박수가 있는데 실제 이날 상황은 물론 이제 박수를 친 분들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대통령이 왜 왔냐 여기를 현장에서 그 청와대 진두지휘를 해야지 현장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과 비난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MBC와 SBS에서는 그 관련된 가족들이 항의했다, 내년 거칠게 항의했다 이런 멘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KBS는 거의 뭐 일종의 스타가 와서 환영을 받은 것처럼 네. 보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가 그 정부 처음에는 세월호 청해진 해운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그게 정부의 안일한 대응, 네. 구조의 난점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못해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네. 사과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몇 명 장관 모아놓고 간접 사과를 했다는 점과 특히나 유족들이 이런 사과 필요 없다. 지금 구조나 그 시신 인양에 대해서 최대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사과 의미 없다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 얘기들은 일절 없고 그 사과했다는 방송 3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사과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사과했다.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방송 3사하고 또 JTBC를 비롯한 종편 채널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논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각 방송사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뭘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재난 보도는 그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입니다. 네. 뭐 사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물론 국가가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지적을 제대로 해서 재난 구조가 이루어지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던 언론의 역할, 이런 그 역할에 충실했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그러니까 되는.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확대 왜곡 추측성 그리고 네. 받아쓰기식 보도 이게 지금 우리를 망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정부에서 잘못 발표한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정부 부처끼리의 완력이랄지 제대로 이렇게 조율이 안 돼서 공기를 주입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뭐 구조자 인원도 계속해서 틀리고 근데 이것들을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았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언론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철저한 그 직업 의식이 네. 있지 않으면 이런 보도들은 또 계속 정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 핑계를 대는 거죠. 특히 KBS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난 보도 방송
채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KBS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 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진도 현장에서는 뭐 기자들의 핸드폰이 뭐 가족들이 뺏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뭐 노트북, 촬영 장비들 시간이 지나면서 취재 거부도 이어지고 있고 진도 체육관 1층에는 기자들이 아예 내려오지 못하는 2층에서만 원거리 취재하고? 촬영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번 사건만큼 뭐 여러 가지 사안의 비판 지점이 많았지만 당사자들이 이렇게 극심하게 반발하고 뭐 취재 거부에 나서고 했던 사건은 또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네. 만들어졌다. 그런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거든요. 구의 지하철 네. 참사 사건 때 때도? 그때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네네네. 거죠. 아, 대구 지하철 사건 때 그 재난보도 준칙이라고 네. 한국기자협회에서 안을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시간이 지나고 흐지부지 네. 안만 만들어져 있었고요. 흐지부지 됐고 이번에 워낙 초기 보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20일이죠. 4월 20일 날 세월호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우선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신속함보다는 정확해야 된다.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입장을 충분히 네. 배려해야 된다라고 10개항을 발표했고요. 더불어서 빠른 시간 안에 2003년도에 좀 흐지부지 됐던 재난보도 준칙을 다시 빠른 시간에 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난보도 준칙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외처럼 뭐 오보가 있거나 외국 보도가 있었을 때 기자 당사자는 물론 그 책임자까지 옷을 벗겠다는 뭐 벗긴다든지 아니 자진 사퇴를 한다는 그런 뭐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SBS와 KBS도 재난보도 준칙이 내부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 내부적으로 철저한 교육, 그러니까 문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교육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규정도 있어야지 일종의 강제력이 같이 덧붙지 않으면은 또 말 그대로 준칙은 있을 때 지키지 않는 것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도 이번 이 참사 보도를 보시면서 좀 굉장히 속상하시고 정말 당황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렇죠. 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무리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원래 그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힘 있는 자들이 어떤 것을 조작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도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탐사하고 취재하고 네.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 같은 게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형태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을 때 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한 그 보도 자세에 대한 심층 취재라든가 탐사 비평? 취재가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비평 뭐 프로들이 있긴 있어요. 뭐 자사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그 비평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비평 프로그램들이 그냥 그 권고 수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변죽을 울리는 정도지. 네. 실제로 왜 이런 식으로밖에 보도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가가고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랄까? 말하자면 어떤 경우는 방송을 더 이상 중단하게끔 한다든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는 언론 비평이 부재하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시하고 언론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한다거나 감시한다든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죠. 항상 이 미디어 비평 프로를 저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지만 어떤 구속력도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하는 얘기들은 권고 수준에서 그냥 변죽만 올리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계속되리라는 거죠. 분명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책임과 그다음에 또 어떤 그 결과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 대형 신문사의 불법 경품의 네. 역사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근절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신문을 본 독자들의 인식 변화가 전환이 절실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거대 언론사들이 이 불법 경품을 근절하겠다 자정의 노력이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불법 경품을 받음으로써 얻는 그 작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실제로 신문 시장 전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또 하나가 이런 불법 경품으로 인한 매수 행위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들이 있는 한 민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좀 잘 인식하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대 신문사의 자정 노력이 아마 기대하기 어렵다라면 제도적으로 뭔가 단속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 신문 시장의 불법 경품을 단속하는 주무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경제 검찰의 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독 그 거대 신문사들의 불법 경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그 규제나 단속을 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그건 실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제도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단속과 그다음에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포상금이나 뭐 네. 이런 규제를 한다고 아무리 해도 네. 사실은 그런 것도 뭐 원활하지 않을 테니. 그 전에 왜 운전자 교통위반 단속을 위한 차파라치가 있으면서 더 문란해졌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이제 뭐 포상금 제도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진짜 당국이나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포상금 제도가 이제 차파라치 같은 경우는 남이 찍어서 이제 뭐 쓰레기나 그렇게 하는 건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뭐 제도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신고가 무분별하게 되기 어려운 좀 측면이 있긴 하고요. 그 일선 지국이 이렇게 불법 경품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본사가 실제 그 한 지국의 유료 독자가 100명이면은 네. 신문 100부 주면 되잖아요. 100부나 뭐 좀 더 주고 없어지는 신문도 있으니까. 근데 150부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밀어내기죠. 네, 밀어내기 일종의. 뭐 떠맡기기 뭐 이런 건데요. 그럼 어차피 그 지국에서는 50부에 해당하는 거는 그 지대라고 하는 거 비용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독자를 확보하고, 그 독자가 나중에 1년을 유료로 봐주면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본사의 그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게 신문 고시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단속하고 규제해야 될 공정위가 그 일종의 피레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선 지국들만 단속하고 있고, 본사에 대한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2003년도에 그 조중동 본사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민원 네. 신청을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조선일보에는 2억 400만 원,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약 1억 700여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신문사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 합법을 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꼭 과징금의 액수를 무조건 올려라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일상적인 단속과 규제가 진행된다면은 신문 시장의 불법 경품은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언론이 과징금을 그냥 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어이가 없죠. 그렇죠. 이제 언론이라는 문화산업, 여론산업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독자를 매수한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제 보통 시민들이 신문 공짜로 보는 거 아니냐, 너 얼마 줄래? 1년 줄래? 6개월 줄래? 네. 상품권 얼마 줄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는 좀 모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를 당하는 독자들도 나름대로는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냥 나는 그냥 듣기만 하는 존재고, 나를 그냥 변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고, 이제는 잘 판단하고 선별하고 이런 부분도 또 우리 독자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하나의 어떤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자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고발, 비판이 있다면 조금 언론사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신문을 중간에 뭐 이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끊을 수도 있잖아요. 논조가 마음에 안 든다,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뭐 욕설, 전화를 통해서 욕설은 기본이고, 뭐 집에 협박하고요. 집에 찾아와서 동네 창피하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무료라는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예를 들어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신문고시를 검색하시면은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신고 대행이나 절독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게 다양한 사례가 있고 말 길기 때문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니면 이제 단체로 전화를 주시면은 그 아주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참사를 겪은 단원고의 한 학생은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 보도를 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기자의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언론 스스로도 자괴감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반성이 좀 더 길게 그리고 정말 깊이 있는 반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